예, 안녕하십니까. 백수범 변호사입니다. 이 경북대 인문학술원 과학운경재단에서 마련하신 이 치유 인문학 강의는 저명하신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강의인데요. 저같이 젊은 변호사한테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기회에 생활 법률,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이웃들이 생활에서 겪으실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전국 다니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아마 봐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45 된 젊은 변호사고요. 대구에서 태어나서 중랑구 태어나서 이제 계속 여기서 자랐고, 반월당 내거리 지나시다 보면은 덕산 빌딩에 제 이름 사무실이 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다 가다 제 이름 보신 분도 계시지 싶습니다. 이제 그 간판 걸려 있던 그 변호사가 접니다. 네. 저는 사남매 막내다 보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80대 초반 되셨고, 어머니도 이제 70대 후반 되셔서 여기 오신 아버님, 어머님들 뵈니까요. 거의 제 부모님 연배에 비슷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린다 생각하고 그래 편안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아이고 우리 아들 막내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래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뒤에 기대셔가지고요. 앞에 제가 요 자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텔레비 보듯이 그래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좀 올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백수범이고요. 백수 범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에 학교 갔다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백수 그러셨어요. 제가 백수범이고요. 이 사진도 벌써 한참 돼서 이때는 더 젊었습니다. 아내를 변호사 공부하다가 만나가지고 같이 사무실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들 보느라고 바쁘고 제 아내 양보들 변호사입니다. 젊은 저희 사무실의 식구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일해왔고요. 그동안에 공무원 연금공단이라든지 공무원 연금공단이 퇴직 이제 얼마 안 남으신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한 일주일씩 퇴직 후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한 일주일씩 모십니다. 거기에 전국 각지에 저도 쫓아가서 이래 또 법률 문제 좀 도움이 되도록 그동안 이래 말씀들 드려왔습니다. 또 여기는 아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농촌 관련 기관으로 기억이 납니다. 또 대구대학이라든지 모교회, 시민중학교 이런 데 가서 또 학부모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가장 편안하고 재밌는 게요. 이런 이제 아버님, 어머님 같은 분들 매시고 여기 사회복지관입니다. 이렇게 또 법무부에서 불러주시면 찾아가는 시민 로스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도 드리고요. 또 경로당도 한 번씩 불러주시면 또 쫓아갑니다. 가서 야쿠르트도 주시고 사탕도 하나 주시고 커피도 한 잔 타주시고 그래 어머니 아버지들하고 같이
두런두런 뭐 집안 얘기도 같이 한번 나눠보고 또 고민도 한번 풀어드리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네. 네. 어머니들 바닥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허리가 안 좋아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텔레비에도 뭐 이렇게 생활법률 강의를 좀 하고 해가지고요. 아마 TV에서 보신 분도 간혹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이렇게 뭐 간단히 제 소개를 올립니다. 제가 뭐 짧은 경험입니다만 몇 년 동안 이제 생활법률 강의를 좀 다녀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일반 민사에 관한 내용 또 좀 생활에 가끔 필요하겠다 싶은 내용을 정리해서 한 3시간을 주시면은 앞부분에는 그런 이제 일반 거래 관계에 관한 것들 먼저 말씀드리고 뒤에 가서 우리 가족한테 생길 수 있는 유언 상속 이런 내용들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봤거든요. 그렇게 한 1, 2년 해보니까 앞부분에는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일반 거래하다가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이 뭐 송사 생길 일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내랑 별로 관련이 없다 보니까 앞부분은 뭐 썩 재밌어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몇 년 뒤부터는 앞에를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뒷부분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유언하고 상속 말씀을 드려보니까요. 보통 제가 기관에 강의를 가면 점심 잡숫고 나서 이제 오후 시간대에 보통 배정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점심 잡숫고 졸리잖아요. 근데 유언 상속 말씀드리면요. 주무시다가 앞에서 보면 막 일어나십니다. 예. 이유는 뭐 집에 재산이 있으나 없으나 있으나 없으나 간에 누구나 내 가족 생각하게 마련이고 우리 집에 누구든 어느 가족이든 한 번은 이제 거쳐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유언 특히 상속 말씀드리면은요 이래 앞에서 보면 주무시는 분 거의 안 계세요. 그리고 뭐 끝나고 나서 우리 집 문제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들만 추려서 요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언이고요. 비중은 얼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비중으로 말씀드릴 게 상속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간단하게 유류분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 3가지를 다 설명드리고 나면 3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사망했을 때 나의 뜻, 특히 재산에 관한 나의 의사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남길 수 있는 제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요. 가족들한테 보통 자녀나 배우자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유지를 남기고 남은 가족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존중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지요. 그런데 그 이상의 법적인 효력이 있게 만들려면은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법에 정해진 방식대로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재산관계라든지 다 정리를 하셨고 우리 집에 특별히 내가 가고 나서도 남은 자녀들 간에 분쟁이 될 걱정거리가 전혀 없다 하시면은요 가족들한테 내 뜻을 유지만 잘 남기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유언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시거나 특별히 좀 남길 말씀이 있거나
혹시나 내가 가고 나서 좀 다툴까봐 걱정이 좀 한켠에 있다 하시면은요, 이따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 목이 조금 쉬어가지고 들으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상속입니다. 상속도 상속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내 재산 나중에 가족들한테 물려주는 게 상속 아닙니까? 우리 집에서 가족들 동의하에 남은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시면은요, 물려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물려주시고 남은 가족들이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존중하고 잘 나눠가지고 사이좋게 잘 살면은요, 법은 간섭 안 합니다. 상속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우리 집에 상관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어린 시절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장례 치르고 나서 보통 장남이 동생들 다 이제 모아가지고 재산 이제 분배를 했죠. 장남이 어른도 모시고 앞으로 제사도 지내고 해야 되니까 뭐 대부분 또 많은 이제 재산을 물려받고 뭐 지차나 또 시집간 딸들이나 이런 데는 이제 상속이 많이 안 갔지요. 그리고 동생들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살아왔지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되지요. 예, 요즘은 장남이 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도 형님 그렇게는 하기 어렵습니다. 예. 오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동생들하고 서로 의견 조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상속도 집에서 우리 집 가족들이 다 원만하게 동의되는 그 상속은 말씀 안 드려도 되고요. 서로 동의가 안 될 때 법에 정해진 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법에 정해진 상속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상속은 가족들이 동의하면은요, 법이 간섭을 안 하기 때문에 법이 보충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상속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아닙니다. 네. 법에 그냥 이래 정해놨을 뿐이고요. 가족들이 해결이 안 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법에 정해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 이 법의 기준을 떠나서 우리 가족들이 그동안 살아온 그 과정을 서로 존중해서 재산을 어떻게 나누기로 하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 전원이 동의하면 그렇습니다. 한 명이라도 그래는 뭐 하겠습니다 하면은 법에 정해진 대로 따라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유류분입니다. 발음도 좀 어렵죠. 유류분인데요. 유류분 들어보신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처음 이 법률 강의 한 게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6, 7년 사이에 유류분 들어보신 분이 확실히 계속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6, 7년 전만 해도 한두 분 정도, 한 100명, 200명 계셔도 몇 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상당히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고요. 또 집에서 유류분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신 분들은 거의 뭐 변호사 정도로 잘 아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유류분은 뭐냐면은요,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도 받지 못한 상속인한테 재산을 일부라도 좀 물려주는 제도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좀 정서가 담겨 있는 그런 제도죠. 정이 좀 있는 제도죠. 이 유류분이라는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있는 제도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랑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누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면 끝이죠. 예. 못 받은 사람한테 아이고
안 됐는데 좀 띄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이거 우리의 정서가 담긴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러면 이 중에서 먼저 유언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언 말씀드린다고 너무 언짢게 생각 마시고요. 예, 저도 한 번씩 유언장을 이렇게 써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데 또 내일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이 되려면은요, 우리 법에 정해진 방식대로 하셔야만 되는데, 우리 법은 유언의 방식을 딱 5개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번, 3번, 4번, 5번은요, 뭐 지켜야 될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용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 버릴 겁니다. 첫 번째 방식만 상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은 특별한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특별한 요건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래서 1번만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2, 3, 4, 5번을 먼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2번 녹음에 의한 유언은 요즘은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제? 핸드폰에 녹음 기능 다 있죠. 그래서 굳이 녹음기 없더라도 핸드폰 꺼내가지고 녹음 누르시고 나는 누군데 내 재산을 뭐는 누구한테 주고 뭐는 누구한테 준다. 이렇게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증인이 한 명 같이 녹음을 해줘야 돼요. 나는 증인 누군데 유언자가 이렇게 맨날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증언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증언해 줄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고, 저장하고 나도 녹음 파일은 문서가 아니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썩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요, 아이고 막 비용 좀 들더라도 나는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게 좋다, 더 신경 안 쓰고 싶다 하시면은요, 전국 어디를 가도 법원 앞에 가시면 빨간 간판 크게 공증 이래 쓰인 공증변호사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저는 공증을 안 합니다. 대구에도 범어동이나 용산동에 가시면은 공증 써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만 공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공증 유언하실 거면은 공증 변호사 사무실에 아무 때나 전화해 보시거나 방문해서 상담만 하시면 됩니다. 비용을 내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해줍니다. 예, 간단하게는 증인이 2명 필요하고요. 공증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유언을 하시게 되면 알아서 서류를 다 작성해주고 공증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도 보관을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네 번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말 그대로 내가 사망할 때까지 유언 내용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붙이는 겁니다. 유언장을 써가지고 봉투에다 넣고 엄봉날인 딱 못 열게 붙이고요. 밖에다가 유언장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 이렇게 적고 서명한 다음에 이것도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유언장 써가지고 여기다가 엄봉날인에서 넣어놓는 걸 내가 봤다 라고 누가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거를 또 법원에 들고 가서 검인 도장도 한번 받으셔야 돼요. 예, 조금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또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요, 1, 2, 3, 4번에 의한 유언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떨 때냐 하면은 이제 막 임종이 임박하셔가지고 도저히 뭐 유언장을 쓴다든지 공증사무실에 가신다든지 이렇게 하실 형편이 못 될 때, 그럴 때 의사 입회하에 말로 유언을 남기시면 들은 사람이 그걸 받아 적고 이래 말씀하신 게 맞는지 되물은 다음에
의사의 확인을 받아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 3, 4, 5번은 뭔가 좀 요건이 까다롭거나 비용이 들기나 그렇지요. 그런데 1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1번 유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해서 자칫하면 소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요건 중에 하나라도 요건이 빠지면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이 간단한 요건 하나 때문에 어떤 결과에 큰 차이가 오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건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는 한 20여 년 정도 됐지 싶은데요. 한 자수성가 한 사업가가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한 100억 정도 재산을 일궜으니까 상당히 큰 재산이었죠. 이분이 생전에 자기 은행에다가 유언장을 써가지고 내가 죽으면 내 전 재산을 연세대학교에 기부한다. 이렇게 유언장을 써가지고 가족들한테 말씀 안 하시고 은행 금고에다가 유언장을 넣어놨습니다. 그러고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장례를 잘 치르고 나서 아버지 예금을 찾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 금고를 딱 열더니 죄송합니다마는 아버님께서 전 재산을 연세대학교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께 내드릴 예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받은 겁니다. 가족들로서는 굉장히 놀랐겠죠, 그죠? 그래서 유언장을 꺼내보니까요, 아버지 글씨가 맞아요. 아버지 평상시에 쓰시던 일기장하고 메모하고 필적 대조를 해보니까, 필적 감정을 해보니까 아버지 글씨가 맞습니다. 내용도 명확합니다. A 재산은 전 재산을 연세대학교에 준다는 내용이 명확합니다. 거기에 서로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신 유언이 다 맞고 연세대학교에 전 재산을 다 준다는 유언장이 확실한데 마지막에 아버지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고민을 하다가 은행을 상대로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달라는 소송을 내게 됐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은행 편을 들어서 소송에 보조 참가하게 됐고요. 이 도장이 안 찍혀 있는 유언장이 유효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대법원까지 한 5년 동안 소송이 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 무효가 됐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무효가 됐으니까 지금 여기 나왔겠죠, 그죠? 아버지 글씨가 맞고 내용이 명확한 유언장인데도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이 확실한데도 도장 하나 빠져가지고 법원에서 무효라고 최종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이 유언장이요. 이 유언장이 유효하면 전 재산은 연세대학교에 가야 되죠. 무효가 되면 가족들한테 다 오고 연세대학교에는 한 푼도 갈 수가 없죠. 도장 하나에 1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지만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필 유언의 요건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했었어요. 아니, 돌아가신 분이 자기 손으로 자기 뜻으로 남긴 유언장대로도 왜 처리를 안 해주느냐, 이거는 헌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 말도 또 뭐 일리도 있는 말이잖아요, 그지? 그렇게 헌법재판소까지 갔지만은 헌법재판소도 막
사정은 알겠지만은 그래도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유언장은 유언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잖아요. 그래서 요건을 엄격하게 관철시키지 않으면은요,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은닉하거나 하는 경우가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살아 계시면 그건 내가 쓴 거 아니다. 그건 나는 그렇게 쓴 거 아닌데 누가 고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분이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문서의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딱 5가지밖에 없어요. 유언의 전문, 유언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월일, 날짜까지 쓰셔야 되고요.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를 쓰시면 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 거주지 주소를 쓰시면 되고요. 아파트 같으면은 동호수까지, 주택 같으면은 번지까지 상세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명, 이름을 손으로 쓰시면 됩니다. 우리 기명은 컴퓨터로 이름을 치면 그게 기명이 되죠. 그런데 서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으로 쓰셔야 되고요. 요 4가지 전부 다 반드시 자서 내 손으로 쓰셔야 됩니다. 여기 선생님들께서도 예전에 근무하실 때 아주 옛날에는 손으로 이렇게 문서 같은 거 작성하셨을 텐데, 그죠? 최근 들어서는 전부 다 컴퓨터로 치잖아요. 그렇지만 자필 유언장은 컴퓨터로 치면은 아예 효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사인하고 도장 찍으셔도 안 돼요. 그리고 간혹 내가 필체가 안 좋아서 내 잘하는 사람, 아주 그 필체 좋은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쓰셔도 안 됩니다. 반드시 내 손으로 직접 쓰셔야 자필 유언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요건이 바로 날인입니다. 그 100억 사업가가 빠뜨린 게 바로 도장이었죠. 날인, 도장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확실하게는요,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붙여놓으시면은 제일 확실하겠지만은 굳이 그러실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집에 서랍에 있는 내 도장이면은 어떤 도장이든 찍으셔도 되고요.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다 그러면 집 앞에 열쇠집에, 도장집에 가서 막도장, 나무도장 하나 3,000원짜리 파서 찍으셔도 됩니다. 도장집도 문 닫았다. 그러면요, 이게 뭐죠? 손도장이죠. 무인도 날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 도장이 안 보이시면은 손도장이라도 찍어 두시면 유효하게 날인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에 유언장을 한번 싹 써놓으셨어요. 오늘 이제 백수근 변호사 얘기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유언장을 한번 써볼까 해갖고 쓰셨는데 하루 주무시고 나니까 마음이 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는 다시 쓰셔도 되고요, 고치셔도 됩니다. 고치시면은 고친 데만 2줄 끊고 삭 5자 5자 지웠다 요래 쓰시고 그 옆에다가 도장만 다시 찍으시면은 유효하게 변경된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요,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유언장을 이달에 하나 쓰고 다음 달에 하나 쓰고 또 다음 달에 하나 썼어요. 그러면 어느 유언장을 유효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유효하다고 보면 되겠지, 그제? 마음이 바뀐 거니까요. 그래서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면 모순되는 앞의 유언은 법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한 장씩 써가지고 못 안 오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일 뒤에 것만 유효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유언장을 써가지고 이거를 어디다 놔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계속 주머니에 넣고 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딘가 놔두셔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집에서 통장, 도장, 귀중품 이런 거 넣어놓는 서랍이나 장롱 안에 어디 가족들만 아시는 데가 있지, 그제? 거기다가 놔두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유언장의 내용이 자식들 중에 어느 한 명한테 좀 더 주고, 여기 눈에 발표가 좀 더 주고 어느 자식한테 좀 덜 주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요, 놔두는 것도 잘 놔두셔야 됩니다. 좀 덜 받는 자녀가 그 유언장을 먼저 발견하게 되면은요, 안 해도 될 고민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람 마음이 안 봤으면은 괜찮을 것을 보게 되면은 이거를 내가 감출까, 고칠까, 찢어서 먹어버릴까, 사람이 고민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언장을 먼저 발견해서 불리한 사람이 위조, 변조, 파기, 은닉을 하게 되면 상속 자체를 못 받게 됩니다. 상속 결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런 유언장의 내용이 좀 있을 때는 유언장의 내용상 가장 유리한 사람한테 맡겨놓으시면 됩니다. 자기한테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요, 잘 보관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 말씀으로 들으니까 좀 복잡한 것 같지? 근데 그냥 이 종이로 보시면 간단합니다. 예시는요, 유언장 이래 쓰시고, 나는 이래 유언한다. A 토지는 갑에게, B 토지는 을에게 준다. C 토지는 병에게 준다. 쓰셨다가 아이고, 병이 하는 거 보이 안 되겠다. 마음이 바뀌시면 끊고 삭, 오자 옆에다가 날인,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아니다, 정에게 준다. 이렇게 변경하셔도 됩니다. 뭐 재산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또 우리 경상도 어른들 특히 더 하기 어려워하시는 사랑한다, 고맙다, 그런 가족들한테 말씀을 남기셔도 좋겠죠. 요게 유언의 첫 번째 요건인 전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연월일입니다. 날짜까지 쓰셔야 되고요. 날짜가 오늘 날짜로 딱 돼 있죠. 강사가 부지런합니다. 네. 다음에 주소는 상세 주소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도 실제 거주지 주소라도 상세 주소까지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서명, 자기 이름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가가 100억 사업가가 빠뜨렸던 마지막 요건이 뭐였지? 날인, 도장을 반드시 찍으셔야 유언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필 유언장을 쓰시면은요, 지금도 쓰실 수 있고 온저녁에 집에 가서 혼자서 뭐 차 한잔 하시면서 조용히 한번 생각을 정리해서 써보셔도 됩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누구한테 알릴 필요도 없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법정 상속입니다. 상속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제일 핵심적인 거죠. 먼저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부터 한번 보면은요, 누가 상속인이 되고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른다는 법원이 있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보시면은요, 혈족과 배우자가 이제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혈족 상속이 원칙이고요. 배우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은 혈족보다 더 가깝고도 먼 사이기도 하죠. 혈족과 배우자가 우리 법상 상속인입니다. 혈족 중에서는
제1순위 상속인은 직계 비속입니다. 나에게서 아래로 피가 내려간 사람들이죠. 자녀, 손자녀가 직계 비속입니다. 그런데 뒤에 사례가 또 나옵니다마는 어른이 돌아가실 때 태어나지 않았던 뱃속에 있던 태아도 아직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살아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때 있었던 걸로 쳐줍니다. 1순위 상속에는 직계 비속입니다. 직계 비속이 없으면은요, 2순위 상속에는 직계 존속입니다. 피를 따라 흘러서 내려가야 되는데 상속 재산이 내려갈 데가 없으면은 피를 쫓아서 찾아서 올라갑니다. 부모, 조부모가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피를 쫓아서 올라가도 안 계시면은요, 3순위로는 피를 찾아서 옆으로 갑니다. 내한테서 부모님한테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형제 자매죠, 그죠? 3순위 상속에는 형제 자매가 됩니다. 형제 자매도 아무도 없으면은 4순위로는 삼촌, 삼촌도 없으면은 사촌까지는 상속인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 또는 2순위 상속인,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 있으면 직계 비속하고 공동 상속인이 되고요. 그 자식이 있으면 배우자가 같이 상속받잖아요, 이제. 직계 비속이 없으면 부모님하고 배우자가 같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직계 비속도 없고 존속도 없으면요, 형제 자매가 아무리 많아도 형제 자매하고는 공동 상속 안 합니다. 배우자가 먼저죠.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 범위와 순위도요, 표로 보시면은, 그림으로 보시면 간단합니다. 먼저 돌아가실 상속 재산의 주인 본인이 있고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1순위 상속인이 누구였지요? 직계 비속이었지요.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은 누구였지요? 직계 존속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부모님한테 상속재산이 올라갑니다. 부모도 안 계시면 3순위 상속인은 누구였지요? 형제 자매였지요. 피를 찾아서 옆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형제 자매도 없으면 4순위 상속에는 삼촌,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한테 상속이 갑니다. 사촌까지도 없으면 더 이상 5촌까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 재산이라고 해서 공고한 다음에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는 1순위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과 공동상속을 하죠. 예. 자녀들이 없으면 2순위 부모님이랑 같이 공동상속을 합니다. 부모님까지도 없으면 이제 혼자서 단독 상속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누가 상속인이 되고 순서가 어떻게 하는지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얼마씩 줄 건지만 정하면 됩니다. 그죠? 그게 법정 상속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법정 상속분은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뭐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변해가겠죠. 그리고 집집마다 그 집 사정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정해진 법정 상속분도 우리 1950년에 만들어진 재정민법 시절에는요, 장남한테 다 줬습니다. 네, 그때 시대상 관습법이 이제 곧 법이었죠. 그 이후로 사회가 이제 점차 개방화되고 남녀 평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점차
차남 또 결혼한 딸들한테도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을 했고요. 배우자한테도 옛날에는요, 법의 상속인의 배우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처였습니다. 처.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 남자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자의 재산을 남자가 상속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과거에는 배우자가 아니라 처만 남편의 상속 재산을 그것도 아들보다 적게 요래 상속받던 시절부터 해서 지금은 현행 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변화가 되어 왔는데요. 이 법정 상속분은 지금 법은 이렇습니다. 동순위의 공동상속에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끼리는 똑같고 2순위끼리도 똑같고 3순위끼리도 똑같고 이제 공동상속인들은 동순위면은 1대1대1로 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공동상속인보다 50%를 가산합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받는다면 자녀들이 1대1이면 배우자는 1.5가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상속재산이 어차피 예로 드는 거니까 7조가 있다고 해볼까요? 네. 상속재산이 7조면은 7조고 본인이 배우자와 이제 자녀들 둘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7조가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얼마씩 돌아갈까요? 자녀들한테 얼마씩 돌아가겠습니까? 네. 1대 1대 1.5니까 2조 배우자는 3조 이렇게 돌아가면은 1대 1대 1.5가 되겠죠. 그죠? 예. 자녀가 없으면 부모한테 2조, 3조 이렇게 똑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부모도 안 계시면 7조가 배우자한테 단독 상속이 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법에 정해진 상속분인데요.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도 사회 변화에 따라서 계속 상속분의 기준이 변화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으로는 배우자한테 1.5배만 주도록 돼 있지만 어떻습니까? 요즘 관념으로 보면은 좀 적은 듯이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배우자가 평생같이 살아왔는데 그지? 뭐 자식은 자식이고 요즘은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미 국회에 한 2차례 정도 민법 상속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통과 못하고 폐기됐었는데요. 전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머지않아서 민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고 개정된다면 이런 방향이 될 겁니다. 그 2가지 법안은 하나는 전 재산의 절반을 먼저 배우자한테 떼놓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자녀들한테 1대 1대 1로 나눠주자 하는 법안이 하나 있었고요. 2번째 법안도 전체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한테 먼저 떼주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2번째 법안은 나머지 절반 중에도 또 배우자를 포함시켜 갖고 1대 1대 1로 나눠주자. 이제 이런 2가지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됐다가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상속법이 다시 개정이 될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네네 선생님. 그럼 공동자산일 때는 어떤 생각이 공동자산일 때. 예,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부부가 옛날에는 보통 남편 명의로 다 해놨는데 요새는 공동 명의나 어머니 명의로 해놓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지? 그럴 때는 이게 이혼할 때하고 상속할 때하고 관계가 좀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요.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속에 있어서는 우선 명의대로 봅니다. 예.
아버지 명의로 있으면 아버지 재산으로 보고 어머니 명의로 있으면 일단 어머니 명의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실질적으로는 법원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이혼할 때에 있어서는 부부의 누구 명의로 돼 있더라도 부부가 같이 고생해서 일군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명의에 상관없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 마련한 재산, 키운 재산 이런 것들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고 이혼할 때는 거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하고 이혼하는 경우하고 실제로 재산 관계가 좀 차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제 말씀을 이제 잘 들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잘 들어주시니까 이제 이 내용이 먼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상속분은 뭐 1대 1.5 이래 정해져 있지만은요, 세상살이가 그래 간단한가요, 그죠? 집집마다 다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사정에 맞춰주는 제도가 또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수익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특별하게 수익을 많이 받은 자녀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다른 자녀들은 결혼할 때 막 월세집, 전세집 겨우 얻어줬는데 한 자녀는 큰 맘 먹고 아파트를 하나 사주셨다든지, 또 다른 자녀들은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만 공부시켰는데 한 자녀만 박사까지, 해외 유학까지 학비를 대주셨다든지, 또 다른 자녀들은 평범하게 취직해가 회사 생활 시켰는데 한 자녀만 매덕 사업 자금을 한번 밀어주셨다든지, 이렇게 생전에 일부의 공동상속인에게만 특별히 수익을 먼저 많이 주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나중에 1대1로 탁 나눠준다.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 가족 사정에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때는요, 미리 받은 수익만치 나중에 상속받을 때 감안해서 낮춥니다. 이미 많이 받아갔으니까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게 기여분이라는 건데, 자식으로서 부모님한테 주말에 한 번씩 찾아뵙고 명절 제사 때 가고 또 때 되면 생신 때 용돈 한 번씩 드리고 생활비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보내고, 이런 정도는 자녀로서의 이제 당연한 도리에 불과하지만은 그 이상을 넘어서서 전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했다든지 요양원, 병원 치료비를 전적으로 부담을 했다든지, 또는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그거를 또 잘 꾸려가고 더 이제 재산을 늘려놨다든지, 이렇게 평범한 자식의 도리를 넘어서서 특별히 참작해 줄 만한 집안에 이제 기여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해서 그 기여분만치 상속분을 얹어줍니다. 이 특별수익이나 기여분도요, 가족들 간에 합의가 되면 법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아이고 큰형님 그동안 어른 모시고 하니라 애 잡수셨습니다. 촌에 그 산 큰 거 그거 큰형님 가져가시소.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합의가 되면은요, 그게 기여분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막내가 아이고 형님들 그동안 제가 사랑 많이 받고 공부도 더 하고 사업 자금도 받고 집도 하나 사주시고 제가 이미 감사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안 받아도 됩니다. 좀에만 받아도 됩니다. 그래 해가 다른 가족들도 다 동의를 하시면 그게 특별 수익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법원에 가셔야 되는 거죠. 법원에 가시면은 특별 수익이 얼마고 기여분이 얼마고 이렇게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해보니까요. 이제는 그 남들한테 뭐 직접 얘기를 잘 안 하셔서 그렇지 가족들 간의 상속 관계로 변호사 사무실에 오는 분들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집집마다 소뚜껑 열어보면 다 사정이 있다고 그죠? 그래서 많이들 이제 상담을 오시고 가능하면은 소송 안 하고 가족들 간에 해결하시는 방법을 이제 권유를 드리지만 도저히 안 되면은 이제 법으로 좀 정리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주로 이제 상담을 누가 오시냐면요. 시댁의 재산 문제 상속 문제로 누가 상담을 많이 올까요? 예,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만은 시댁의 재산 문제가 좀 있으면은요, 예, 며느님들이 그렇게 상담을 많이 옵니다. 예, 반대로 처가의 재산 문제가 좀 있다. 예, 그럼 누가 상담을 오겠습니까? 그 바쁜 사위가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예, 같이 상담을 많이 오십니다. 이거는 뭐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들은 그래도 피를 나눈 사이고 어릴 때부터 이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고 뭐 좀 서운해도 아이고 뭐 내 그 얘기 하기도 그렇고 예, 뭐 그렇게 또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배우자는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죠? 뭐 그 형제 자매보다 이제 내 자식이 또 먼저 생각이 들고 하니까 당신은 바보가 평생 양보만 하고 이제 이래갖고 상담 받으러 가자 해서 이제 많이들 같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래 막 끙끙 앓으시는 것보다 이게 뭐 남의 거 뺏어오는 게 아니고요. 법에 정해진 내 권리를 찾는 내 권리대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도 막 괜찮습니다. 예. 이것도 뭐 독도 사진을 또 중간에 조금 넣어놨습니다. 제가 독도를 좋아해서 이 사진 제가 찍은 겁니다. 독도가 이제 동도하고 서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울릉도에서 유람선 타고 가면은 여기 잠깐 선착장에 내려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하고 막 행정선이나 이래 타고 들어가면은 요 위에 경비대까지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동도 선착장이고 여기 보면 좀 얕은 데 있죠. 여기서 독도 경비대원들이 여름 되면은 이제 수중 훈련, 예, 물놀이를 하고 놉니다. 요거는 이제 서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요 보면은 요 그림 뭐 같습니까? 한반도 지도 같죠? 이게 동도의 북쪽 면에서 본 건데 참 희한하게 독도의 약간 우측면으로 비껴서 보면 벽면이 이렇게 한반도 지도같이 생긴 모양이 딱 있습니다. 자,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증거 있으세요? 예, 증거가 독도에 딱 새겨져 있습니다. 네. 네. 이 사진을 제 방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도 선착장에 내려서 바라본 서도의 모습인데요. 서도에 보면은 여기 2층짜리, 3층짜리인가요? 주택이 하나 있고 여기가 이제 독도 이장님 사시던 데입니다. 예. 여기서 요 가파른 길이 있죠. 요 계단을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 약간 그 사진입니다. 그 한 해는 제가 대구 지방변호사회 독도평화위원회 이제 간사도 하고 위원이라서 코로나 전에는 매년 5월, 6월 이제 바람이 세지기 전에 대구 변호사들이 이제 독도에 막 격려 방문 또 위령제 드리러 갔었거든요. 한 해는 갔더니 동도 선착장에 내려가지고 여기는 바다가 얕아가지고 큰 배를 못 댑니다. 동도에 내려가지고 요 보트 타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갔더니 막 저희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분들이 막 많은 거예요. 그래 누구신가 해갖고 가봤더니 일주일 전에 나갔어야 되는데 파도가 높아갖고 일주일째 갇혀 계시던 분들이 저희가 오니까 반가워가지고 예,
그래가 라면도 놀아먹고 소주도 놀아먹고 예, 그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도에서 바라본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풍경입니다. 예, 저 멀리서 이제 해가 뜨고 있죠. 요 보면은 꼭 뭐 어떤 사람의 모양 같은 요 바위도 아주 멋지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모습입니다. 예, 중간에 독도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우리 법에 정해진 상속인이 누구고 순서는 어떻게 되고 각자의 몫은 어떻게 되는지 또 더 받은 사람, 더 줘야 될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요거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외에도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이거 참 뭐 몫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상속 자체를 막 안 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도 제도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른 장례를 치르고요.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평소처럼 지내시면 그냥 상속을 단순하게 승인한 걸로 처리를 합니다. 예, 그러면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고래 상속 관계대로 정리가 되면 돼요. 아니면 가족들이 동의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법정 상속분대로 안 하더라도요. 전 가족이 동의만 하시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모든 공동상속인 전원의 도장만 들어가면은요.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하기만 하면 법에 정해진 기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원하는 대로 비율대로 순서대로 상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 장례 치르고 그냥 다시 평범하게 지내시면은 단순 승인이 되는데 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좀 알아봤더니 재산은 없고 그동안에 막 빚만 많으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른이 그 참 말을 생전에 하기가 참 뭐 하시니까 생전에 자식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비로소 아버지가 참 이 빚 때문에 빚을 많이 지시고 그래 고민하셨겠구나.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에는 안 됐지만은 그 아버지 빚 때문에 자식들 손자들까지 다 어려워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채권자들한테는 뭐 도의적으로 좀 미안하게 됐지만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상속 자체를 아예 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속 포기라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가정법원에 가서 인터넷에 쳐봐도 다 나오거든요. 양식이. 상속 포기서 해가지고 상속인들 쭉 이름 적고 도장 찍어가지고 뭐 가족관계 서류 이런 것만 첨부해가지고 우리는 상속을 포기합니다.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내시기만 하면 돼요. 서류가 간단합니다. 이거는 어디 변호사나 법무사 안 찾아가셔도 큰 문제 없이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안에 반드시 상속 포기를 하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은요, 재산도 안 받고 빚도 안 받고 거기서 그냥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빚만 있는 게 아니라 재산도 좀 있기는 있어요. 재산은 한 1억 있는데 빚이 정리해 보니까 한 5억이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포기하는 게 낫겠죠, 그죠? 어차피 1억 받아봐야 5억 갚을 돈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게 또 간단치가 않아서요. 우리 법이 제도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요 중간에 있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인데요. 이거는 상속을 받기는 받는데 상속 재산 많지만 빚을 받고 끝내는 겁니다. 한정적으로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방법도 상속 포기하고 똑같습니다. 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안에 우리 동네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어차피 받아서 갚으면은 내한테 남는 게 없는 거는 똑같은데 포기하면 되지 왜 이런 제도가 있나 이런 궁금증이 드시겠죠. 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뉴스에 한 번씩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갓난쟁이 손자한테 할아버지 빚이 상속됐다. 그래서 가족들이 뭐 깜짝 놀랐다. 이런 뉴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자,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1순위 상속인이 누구였죠? 1순위 상속인이 자녀잖아요. 그러면 보통 연세가 많이 되셔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뭐 배우자도 연로하시고 자녀들이 장성해 있고 이렇겠죠. 그 경우에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를 하면 끝이 날까요? 아까 1순위 상속인이 누구였죠? 직계 비속이었죠. 직계 비속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들어가죠. 그래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해버리면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순위 상속인이 손자녀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유치원 갔다 온 손주한테 할아버지 빚 갚으라는 소장이 법원에서 이제 날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자들까지 다 포기하면 해결이 될까요?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누구였지요? 직계 존속이었죠. 부모가 생존해 계시면은 빚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부모까지 다 포기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3순위 상속인이 누구였지요? 형제 자매한테 빚이 갑니다. 재산만 가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까지 다 포기하면요, 언제 받는지 기억도 안 나는 삼촌 사촌한테 빚이 막 넘어가는 겁니다. 재산만 가는 게 아니라 빚도 똑같은 원리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법이 이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는 상속 포기를 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요거는 설명드리자면 간단한 것 같아도 좀 복잡한데요. 요 결론만 그냥 알아두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배우자는 연세도 많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른이 뭘 처리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왜냐하면 한정승인을 하면은요, 좀 일의 뒤처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중에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시면 한정적이지만 승인을 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게 됩니다. 그러면 1순위 상속인 중에 자녀가 상속을 받았죠. 그러니까 2순위, 3순위로 더 이상 가지 않고 여기서 끝이 납니다. 우리 집에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요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또 대습상속이라는 제도도 우리 법에 있습니다. 이 제도도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이 법이 된 굉장히 이제 우리 문화의 특수한 그런 상속 제도인데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보통 남편이 젊어서 먼저 막
사망하게 되면은 그 처가 시댁 재산을 이제 원래 그 집에 줄 몫을 이제 받아가게 되죠. 나중에 시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게 이제 우리 전통의 대습상속 제도인데요. 남녀 평등 시대가 되면서 우리 법에는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990년인가 그때 시댁 재산만 며느리한테 대습상속되는 게 아니라, 예, 친정 재산도 그래 처가 재산도 남편한테 대습상속이 되는 걸로 법이 개정됐고요. 그러니까 본인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사망했을 때 이 본인한테 가야 될 몫을 이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한테 이제 대신 주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그 집에 갈 거 주는 거. 이게 이제 대습상속인데, 이게 남녀평등으로 법이 개정된 이후에 몇 년 있다가 바로 큰 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지금도 많이들 기억하시겠, 카알기가 괌 비행장에 거의 다 가가지고 산자락에 추락을 해서 수백 명이 돌아가셨죠. 그 승객 한 명 한 명마다 얼마나 사연들이 안타깝겠습니까, 그제?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년 전에 개정됐던 대습상속이 딱 적용된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족이냐면요, 상당히 큰 기업의 재벌 회장님이었는데 당시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평생을 이 일만 하신 분이래요. 평생 놀러도 여행도 안 가시고 그저 열심히 일만 해갖고 재산을 이루셨는데, 그래 아들, 딸, 또 손주, 친손주, 외손주 다 보셨어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도 이 가족들 다 데리고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괌이 그렇게 좋다는데 괌으로 이제 가족 여행 한번 가자 해가지고 이 비행기를 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에 재벌 회장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자, 딸, 외손주까지 탔는데 사위가요, 한 명이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비행기 출발하는 전날 사위가 장인어른한테 급하게 전화를 합니다. 장인어른 병원에 지금 응급 환자가 들어와가지고 수술 들어가는 길입니다. 먼저 출발하시면 제가 뒤에 비행기 타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아이고 이 사람아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수술이나 잘해라 하고는 사위만 빼고 온 가족이 이 비행기를 탔고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갓집의 회장님의 1,000억 재산인 누구한테 갈까요? 바뀐 법에 따라서 사위한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위가 장례를 치르고 이 회장님의 1,000억 원대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이제 다 상속 등기를 했더니 누가 이거 넘어가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회장님의 형제 자매들 중에 생존해 있는 분들이 이거 참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가 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도 한 대법원까지 가느라고 한 5년 이상 걸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형제 자매도 할 말이 있죠. 법원에 가서 형제 자매의 변호사는 이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르는 것이 원칙인데, 혈족 상속이 원칙인데 왜 우리 집 재산이, 우리 형님, 우리 오빠가 힘들게 일궈놓은 전 재산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집 성을 가진 성도 다른 사위한테 그것도 100% 다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혈족 상속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예. 그러니까 사위도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사위의 변호사는 또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받는 대습 상속은 사위라고 주는 게 아니고 1순위 상속인인 딸의 몫이 대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족 상속이랑 전혀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남녀 평등으로 시댁재산이든 처가재산이든 똑같이 대습상속 받도록 법도 개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법에 정해진 대로 뭐 죄송하지만은 일단은 저한테 다 상속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이래 변론을 했습니다. 그 말도 또 일리가 있죠, 그죠? 예.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왜든 간에 사위한테 다 줘야지 어떡하겠나 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래 안 계십니까? 네, 몇 분 계시고요. 그러면 그래도 형제 자매가 뭐 있는데 그거 다 먼저 가든가 같이 나눠 가야지 그래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가요? 예.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뭐 저도 그래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법원은 법에 따라서 결론을 일단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는 뭐 1,000억 원대 재산 사위가 상속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일단 법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요. 그 이후에 사위가 형제 자매들 분들하고 원만하게 잘 이제 하는지 그거는 또 개인의 이제 도리에 달린 문제겠죠. 어쨌든 당시에 우리 법원은 이 대습 상속을 인정을 해서 사위한테 전 재산이 이제 상속이 됐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법의 상속 결격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관계상으로는 촌수상으로는 상속을 받을 지위에 있지만 그 사람의 행실을 보니 도저히 상속을 줘서는 안 될 사람도 있겠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상속을 못 받게 합니다. 고의로 상속 관련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살인 미수한 사람들 상속 주면 안 되겠죠. 또 고의로 상해치사 한 사람들, 또 사기를 쳤다든지 강박을 해가지고 내한테 유리한 유언을 강제로 하게 만든다든지 내한테 불리한 유언을 철회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그런 유언 자체를 방해한다든지 또는 유언서를 먼저 발견해가지고 위조, 변조, 파기, 은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적발되면 다 상속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또 안타까운 일도 있었어요.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20대에 신혼 초였습니다. 아이고 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아내가 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신 14주 차인가 임신 초기에 남편이 자동차 운전학원에 강사였어요. 그래서 운전학원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가 수강생이 그만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 악셀레이터를 확 밟은 그 차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20대 젊은 아내가 잠을 잘 수가 없겠죠. 네. 뱃속에는 14주 된 애가 들어있고 고민하다가 이 젊은 아내가 결국 병원에 가서 낙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외아들 집의 종손이었어요. 그래 이거를 참 견디기 힘든 분이 제일 힘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 시부모님이 도저히 그 며느리 그 뱃속에 남은 애까지 지은 며느리한테 내 아들 보험금을 줄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 해서 시부모님이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까 상속 결격에 보시면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것만 있지 낙태한 건 없죠. 법적으로는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지 사람으로 쳐주거든요. 상속할 때는 다릅니다. 그런데 상속 결격일 때는 우리가 왜 형법에도 보면은 살인죄가 있고 낙태죄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뱃속에 있는 태아하고 완전히 태어난 사람하고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속 결격에는 사람을 살해한 것만 정해놨는데 그 며느리는 태아를 낙태했잖아요. 그래서 이럴 낙태의 경우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이제 법원에서 또 다툼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상속은 줘야지 하시는 분 거의 없으시네요. 예, 막 그래 사장은 딱 하지만은 낙태까지 했으면 막 상속 주기는 어렵다. 대체로 그래 생각을 하시나요? 네, 우리 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참 안타깝게 됐지만은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데 있어서는 사람을 살해한 거나 태아를 낙태한 거나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법원도 그렇게 봐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참 딱하게 됐죠. 예, 남편도 잃고 아이도 잃고 남편 상속도 못 받고 이제 그런 안타까운 또 사건입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유류분인데요. 이 유언과 상속을 말씀드리고 요걸 말씀드리면 다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자유, 그러니까 유언으로 내가 남긴 재산을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자유와 내가 어느 정도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재산은 받지 않겠나라는 상속인의 기대권을 이제 적절하게 절충한 제도라고 보통 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는 상속 재산을 안 준다고 했더라도 원래 자기 몫의 절반, 2분의 1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이나 형제자매는 그것보다 좀 적은 3분의 1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계 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못 받습니다. 대부분 다 유류분은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인데 그 중에서도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들 간에 어느 한 자녀만 이제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너무 못 받은 자녀가 많이 받은 자녀한테 내 몫의 절반이라도 좀 돌려달라고 이제 소송을 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 유류분 소송인데요. 유류분 소송은 요즘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해요. 근데 변호사로서는요, 유류분 소송이 굉장히 반가운 소송입니다. 왜냐하면 재산 관계만 정리해가지고 돌려받을 몫이 남아있는 것만 확실하면은요, 이기는 소송이거든요. 예, 법에 돌려주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간은 조심하셔야 돼요. 상속의 개시, 그러니까 어른이 돌아가시고 유류분이 침해됐구나, 내 법정 상속분의 절반조차도 내가 받지 못했구나 라는 거를 알고 나서 1년 안에는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그러니까 어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이 먼저 지나버리면 1년 안 됐어도 또 소송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1년이라는 게요, 아시다시피 잠깐 고민하면 버뜩 1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뭔가 상속재산에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미루지 말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혹시 이제 유류분에 관해서 좀 찾아보신, 알아보신 분들도 이제 계실 수 있는데, 유류분을 많이 알아보신 분들이 하시는 질문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공동상속인
중에 그래 자녀들 중에 뭐 작년에 돈 준 자녀도 있고 5년 전에 10년 전에 준 자녀도 있고 20년 전에 준 자녀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 다 포함되느냐? 이 많이 물으시거든요. 원칙은 다 포함됩니다. 자녀한테 준 거는 기간에 제한 없이 30년, 40년 전에 준 것도 이론상으로는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 가면은요, 그거 다 찾을 수가 없죠. 예. 옛날에 30년 전에 현금으로 1,000만 원 준 거, 그거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은행 계좌로 보내신 것도 20년 전에 계좌 이체한 거예요. 은행에도 지금 내역이 없는 게 은행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기간에 제한 없이 수십 년 전에 증여한 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지만은 실제 소송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까지만 계산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많이 이제 질문을 받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유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유언 공증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누가 오시냐면요. 재산을 이미 많이 받아가지고 동생들이 유류분 소송 이제 걸어올까봐 좀 걱정하시는 분이 오시고 또 못 받은 형제는 내가 이거 나중에 형님이 아버지 어머니 모셔가지고 공증해놔 보면은 그래도 내가 소송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러 오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유언, 자필 유언장이든 공증이든 해놓으시도 상관없이 유류분은 다 청구할 수 있고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이거를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도 좀 잘못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증하면은 유류분 안 돌려줘도 된다라고 이제 간혹 전에 어떤 분이 잘못 말씀을 하시길래 요거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자필 유언이든 뭐 공증 유언이든 5가지 유언의 효력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무슨 유언을 하더라도 유류분 자체를 안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죠. 아, 내가 공증해놨다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다른 형제가 좀 소송을 안 하도록 뭐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송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렇게 이제 유류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요 제 사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3가지가 다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한테 적용되는 법은요, 일단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족 또 재산을 유언을 남기시는 분이 본인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남기고 싶은 대로 법에 정해진 요건만 지켜서 유언을 남기시면 됩니다. 그거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유언을 안 남기셨거나 남겼는데 가족들이 간에 전원 동의가 안 되면은 그러면 가족들이 협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라는 서류에 가족 전원의 도장만 들어가면은요, 법에 정해진 거하고 달라도 우리 가족이 원하는 대로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안 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 관한 한은 법에 정해진 것은 1번, 2번, 3번 다음에 비로소 안 될 때 적용되는 보충적인 역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법을 왜 말씀드렸느냐?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먼저 이제 알고 계시면
안 될 때 요렇게 된다는 거를 서로가 알면은 앞에서 유언을 남기실 때도 가급적이면은 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기실 수 있고, 가족들이 협의를 할 때도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이래 가야 되니까 서로가 양보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언도요, 어느 한 자녀한테 너무 많이 주고 누구한테 너무 적게 주는 걸로 남기시면은요, 괜히 자녀들 간에 유류분 소송 납니다. 그런데 사정상 누구한테 좀 더 줘야 되고 하시면은 어느 범위에서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적어도 유류분은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유언을 해주시면은 최소한 자식들 간에 소송은 안 벌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법을, 오늘 말씀드린 법을 참고를 하시면 변호사들은 일이 줄어들지 몰라도 남은 가족들은 소송 안 하고 좀 더 평화롭게 지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궁금하셨던 부분들 있으면요,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